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진땀 승부 끝에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의 16강 빅매치 성사 여부는 오는 25일 밤 최종 라운드에서 결정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창당대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갤럭시 성공신화의 주역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미사일을 쏴 이란인 5명과 시리아군 여럿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내린 폭설로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원에는 오늘도 최대 3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1도에서 6도로 크게 춥진 않겠지만 내일부터는 기습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3지대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초대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다른 지도부 인사는 이준석 신임 대표가 지명했는데 정책위의장에 김용남 정책기획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는 이기인, 허은하,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당 살림을 맡을 사무총장에는 김철근 현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창당대회에서 정강정책과 당원도 의결했습니다. 개혁신당 창당대회에는 제3지대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김종민, 조응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 전 대표가 내일 입당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당 환영식도 연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 삼성전자 개발관리과의 평사원으로 입사한 고 전 대표는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시절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개발에 참여해 갤럭시 성공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습니다. 고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원로 정치인들,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이 굳어진 정치권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함께 세대 교체, 정치 쇄신 관점에선 역행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부산 중구 영도구에서 7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계 은퇴를 번복하면서 총선에 나서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후배들이 잘한다면 제가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죠. 그런데 너무나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분관계하는 마음으로. 역시 7선을 노리는 이인재 전 의원은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국회 부의장 출신 심재철 전 의원도 경기 안양 동안을 해서 6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4년간 침체된 안양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심재철이 다시 뛰겠습니다. 원로 정치인들이 몸풀기를 시작한 건 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찌감치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할 뜻을 밝히고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적입니다. 신당 창당, 예. 공천 파동, 네. 여기에 김건희 특검, 민생 경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오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이종걸 전 의원은 서울 종로에, 17대 대선 후보 출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고향인 전북 전주병 지역구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윤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나라가 살 길이요, 전북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선봉에 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귀환을 노리는 이른바 올드보이들. 정치권의 어른이란 평가와 함께 과거 쇄신 대상으로 몰리거나 선거에서 고배를 마셔 국회를 떠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경륜을 앞세워 극한 대치에 익숙한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싸늘합니다. 중진 용퇴를 비롯한 세대 교체 요구가 빗발치는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구태 정치로 역행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다선을 했던 사람들이 희생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정쟁의 정치를 지금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지금 정치의 시적 과제다. 70대 이상의 또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몇선씩 하셨던 분들이 다시 나서는 것은 퇴행이죠. 더구나 이들이 공천 배제, 즉 컷오프 될 경우 무소속 출마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당이 공천 과정에서 떠안을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극한 대치가 일상이 돼버린 정치 문화가 올드보이들의 재등판 명분이 된 건 분명 지금 정치권이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질 여야의 쇄신 경쟁 속에 노장들의 도전장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 4월 총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도 선거제 선출 방식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꼼수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이 또 등장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선거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선거제 방식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플랜 B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총선처럼 준연동형을 고수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준연동 형제에서는 위성정당이 사실상 이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제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도 여전히 여러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여러 변수가 맞물리며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발언 이후 병립형 회기에 무게추가 기운 듯했지만 최근 잇따른 탈당과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 당 원로들의 비판이 이어지며 준연동형 제도 유지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설 전에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반윤 최대연합을 만들자며 민주당의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면서 위성정당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꼼수 정당들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 의석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어떤 의정 활동이 실패했다는 건 방증 아니겠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은 선거 연합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공포론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 그렇죠. 여기에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교도소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반검찰 연합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는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대로라면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도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때문이라는 게 중론인데 대통령실은 특정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때 단 한 번이 전부입니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약속은 다짐에 그쳤고 이에 대통령실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한다, 안 한다, 모르겠다는 답변이 반복되면서 1월도 벌써 절반을 넘긴 상황.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난상 토론까지 벌이며 고심을 이어가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중론입니다. 결국 기자들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한때 윤 대통령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는 형식도 검토됐지만 이 역시 뒷순위로 밀렸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김치찌개도 좀 빨리 같이 먹고
올해는 좀 가끔씩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난해 신년회견을 대체했던 조선일보 인터뷰와 같이 윤 대통령이 특정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 언론사로는 KBS와 KTV가 꼽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통의 방식으로 수준이 되는 언론과 대화하고 싶다며 특정 언론사 단독 인터뷰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맞춤형 질의응답만 했다는 비판 속에 불통 논란만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년 분위기를 내려면 늦어도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매듭을 지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북한이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며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오는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대남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북방 한계선 NLL과 최전방 지역에서의 국지적인 충돌 우려가 나오면서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과거 북한은 남측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대남 도발을 일삼아왔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201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벌였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둔 같은 해 1월엔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 대선이 치러진 재작년 상반기에도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10여 차례 무력 도발을 하며 안보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면에서 전쟁 위협 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겨냥한 도발 우려가 짙은 상황입니다. 총선 전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내 대북 적대의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곳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지역입니다. 서해는 북한이 새해 들어 가장 먼저 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재개하기도 했고 과거 연평해전 등 국지적 충돌이 잦은 한반도의 화약고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북방 한계선을 콕 집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또 북한이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피 복원 움직임을 보이는 최전방 지역도 우리 군의 완충구역 무력화 선언 등을 빌미로 사격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른바 핑크폰으로 불리는 유엔사의 대북 직통 전화를 제외하고 남북 간 군 통신선은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 무력 시위 등 직접적인 군사 도발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활용한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전도 북한의 전형적인 선거전의 형태로 꼽힙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반입이 금지된 벤츠 차량을 탄 모습을 또다시 공개한 데 대해서 독일 벤츠사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사는 최근 관련 언론 질의에 접근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량 사진을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과 윤리적인 관행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시장에 진출하지 않기로 수년 전에 결정했다며 지금도 북한과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며 해당 차량의 입수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수도 평양 시민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어 이른바 평양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지만 지방 주민들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외돼 있습니다.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날로 커지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지방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엔 우리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고층 살림집이 질비합니다.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만큼 북한 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실제로 평양 시민에게는 평양 시민증을 따로 발급하고 평양시 관리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 중심 개발로 미국 뉴욕 맨해튼과 평양을 합성한 평해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지만 반대로 평양과 지방 간 양극화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평양과 지방 격차를 커지게 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고서에선 이런 문제가 통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문제 해결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지방 경제가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 이상 후회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문화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이른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양에 자원이 집중된 북한 체제 특성상 한계가 뚜렷한 데다 향후 북한 당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살림집들을 쭉 나열적으로 지어놓고서 그게 일종의 본보기 모델처럼 이제 과시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적인 차원에서의 도시 계획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접근이 아닌가. 무엇보다 지방발전 정책 띄우기의 배경엔 지방 주민들의 들끓는 불만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이틀째인 어제 강원 산간에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며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9시 기준 강원 지역에 내린 눈의 양은 강릉 왕산면 41.6cm, 삼척 도계 33.4cm 등으로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양양과 고성, 속초 등 평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청소년 올림픽 대회 참가자와 관람객 대응을 위해 저녁 7시 반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야간 제설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서 기상 악화로 인해 스키 점프와 같은 대회 일부의 경기와 야외 행사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면서 대회 조직위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주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매화가 한 달이나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북쪽 한기의 영향으로 제주는 0도 가까이, 서울 등은 영하 10도를 밑보는 강력한 한파가 예고돼 있는데요. 일주일 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봄을 알리는 하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한겨울 같지 않은 1월 날씨에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주 제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8.7도. 예년보다 10도나 높은 수준으로 4월 하순의 봄 날씨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고온의 원인은 이동성 고기압. 고기압이 제주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남풍을 유도해 기온이 평소보다 더 오른 겁니다. 여기에 정점에 달한 엘니뇨도 힘을 보탰습니다. 엘니뇨 시기와 맞물리면서 올겨울 최정점에 달한 엘니뇨가 이동성 고기압을 발달시켜 따뜻한 남풍이 더 강하게 유입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북쪽 한기가 남하하며 다시 날씨가 급변합니다. 가장 추울 걸로 보이는 화요일. 제주도는 0도 가까이 떨어지며 지난주보다 무려 15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서울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극심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산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감하고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사흘 정도 이어진 뒤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상순까지는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짧은 강추위가 반복될 걸로 보여 당분간은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SK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수관로 개선 사업 과정에 땅에 묻힌 광케이블이 무더기로 끊어지며 벌어진 일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통신업체 직원들이 골목을 통제한 채 작업을 벌입니다.
주변엔 굵은 광케이블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주말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우수관로 개선 사업 공사 현장에서 SK 브로드밴드 광케이블 20여 개가 무더기로 끊어졌습니다. 여기에 연결됐던 천안시 전역과 아산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업체의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인터넷 등의 장애가 발생한 가입자 수는 5만 5천여 세대로 추산됐습니다. 장애 발생 사실이 뒤늦게 전달됐고 복구 작업 역시 더디게 진행돼 가입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문자가 떴으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저기 했을 텐데 문자도 안 뜨지. 전화 연결은 안 되지. 텔레비는 안 나오지. 좀 답답했죠. 일과 영업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일적으로도 지금 업무를 해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일정이 다 틀어졌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천안시 공사 관계자는 통신 케이블이 지나치게 얕게 묻힌 걸 모르고 아스콘을 절단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커팅 작업하는 도중에 한 2cm 정도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회사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측은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과하고 복구를 완전히 마치는 대로 경위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어제 오전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SK 브로드밴드 케이블 단선 사고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언제쯤 완료될지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홈페이지에는 아직 공식 사과나 해명을 담은 공지문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불편을 겪는 가입자들 사이에 업체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탕후루 가게 옆에 자신의 탕후루 매장을 새로 열겠다고 했다가 논란을 빚은 유명 유튜버에 대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 낮 12시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65만여 명을 보유한 해당 유튜버는 최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탕후루 가게 옆에 새로운 매장을 열겠다고 했다가 이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통해 개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밤중에 10대 고등학생을 때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쯤 서울 화곡동 한 거리에서 10대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 4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주 초반 폭풍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이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지막 거래일에는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전망은 어떨지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월 셋째 주, 연초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이른바 1월 효과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는 주 초반부터 크게 휘청이며 지난 연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12거래일 동안 8% 넘게 하락했는데 주요 20개국 증시 가운데서도 홍콩 H지수에 이어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주 중반 올해 저점을 찍은 주가는 금요일 미국의 반도체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1% 넘게 오르며 2,47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시장의 흐름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외국인이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 도발로 불거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친미 정권이 부상한 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도 불안 요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제조를 해서 많은 부분, 결국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중국으로 가는 건데 중국 수출인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이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미국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으며 상대적 위험 자산인 원화 가치마저 떨어뜨렸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적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 움직임을 좌우할 요소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고,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잘 나올 걸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적만 좀 무너지는 모습만 아니라면 증시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흘러갈 것 같진 않고. 다만 앞으로 한 달가량은 지난 연말 과열된 증시가 가격 조정을 거쳐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위험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부푼 마음으로 맞이한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중고 매장엔 재고만 쌓이고 있는데요.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 가구가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자는 더 갖다 놓기 어려울 정도로 빼곡합니다. 주로 문 닫는 가게에서 사와서 새로 문 여는 가게다 파는데 최근 개업하는 사람이 부쩍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가지고 뭐 줄다기보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식업을 준비하는 창업인들의 필수 코스. 중고 주방용품 매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게 밖에도 이렇게 많은 주방용품이 쌓여 있습니다. 창고는 이미 포화 상태라서 이제는 헐값이라도 고물상에 넘겨야 하는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사하겠다 나서는 사람이 줄다 보니 안 그래도 손님 발길이 준 도심 상권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대 골목을 돌아다녀 봤더니 장사하는 곳보다 오히려 비어있는 상가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세입자를 구한다는 쪽지도 어딜 가나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접는 것조차 힘에 붙여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모두 2만 건을 넘었는데 문 닫는 비용으로 500억 원 가까이 지원됐습니다. 그나마 버텨보는 상인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탓에 하루를 걱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좀 원래 비싼데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적자. 이게 물가가 재료비가 오른 만큼 만두값도 조금 올랐어요. 경기 침체라는 혹독한 한파에 자영업자들은 그저 언제쯤 따뜻한 봄날이 올지 기다릴 뿐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시기를 더 미루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근로자 사망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준비할 기간을 주고 법 적용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2년 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선 대표가 회사 경영은 물론 영업과 생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재해 예방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기업의 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83만 7천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5만 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2년 더 시간이 생긴다면 나머지 사업장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란 계획입니다. 약 1조 5천억 정도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더 노력을 한다면 예방의 취지에 맞게끔 될 거다라고 봤던 거죠.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은 기존 유예 기간을 둘 때 충분히 반영됐다며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예정대로 확대 시행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국회에서는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재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3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는데 현행 고용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20대 캄보디아 노동자 A씨, 세종시에 있는 채소 농장에서 3년 동안 일하기로 했지만 실제 일한 곳은 계약 내용과 다른 농장이었습니다. 사업주가 불법 파견을 한 건데 뒤늦게 알고 사업장 변경 신고를 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B씨는 코로나로 회사가 문을 닫아 다른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새 회사를 찾아 재고용 허가 신청을 했지만 역시 신청 기간을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기한 대표적인 민원 내용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인력난을 극복하려고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기본 3년에 재고용 1년 10개월을 더해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고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받으면 최장 9년 8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제도를 손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 잘못으로 근무지를 바꾸려고 해도 기한을 넘기거나 재해나 질병 같은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사유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바꿔야 하는 경우 최소 고용기간 한 달이 안 돼도 재고용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심화되는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 및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한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2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민원도 지난 2020년 122건에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올해는 음식업과 광업, 임업까지 업종에 추가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고용 관련 법령 정비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의사가 술을 마시고 진료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각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보건당국이 조만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직 근무 중에 이른바 치맥을 하는 겁니다. 의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수술했던 겁니다. 술 냄새를 풍긴 의사들은 여지없이 환자들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얼마 전 응급실에서 60대 환자의 얼굴을 꿰맨 전공의 A씨 역시 술 냄새가 난다는 환자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잡아낸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 진료한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에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적용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음주 진료로 적발된 9명에 대한 처분은 모두 1개월 자격정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음주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정지 처분도 3달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음주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체 안전의 생명과 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정지를 넘어서서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힘입어 지금까지 음주 의료 행위 처벌을 담은 법안이 2차례 발의되기는 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될 것만 같은 낌새가 있는 행동을 먼저 감시를 해서 그런 이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행위를 예방해야 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의료계 자체 윤리기구를 예로 든 건데 개별 이익 집단에 징계권을 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서울 교육을 이끌었던 수장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처음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선처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3선을 거듭하며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서울형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등 진보적인 교육 정책에 앞장섰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해직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1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고 이번엔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습니다. 즉시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2026년 6월까지. 대법원에서 뒤집지 못하면 보궐선거나 직무대행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이끄는 조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자사고 존치, 교육 재정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교육계에선 조 교육감이 낙마할 경우 진보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진다는 우려와 함께 중앙정부의 교육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이미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재정비할 시기에 구심점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서울교육의 혼란스러움이 좀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 보다 나은 서울교육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올해거든요.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책에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올해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연구 현장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국가 R&D를 주도해야 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선 새 수장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잇따라 빚어지고 있습니다. 긴 호흡의 연구를 지원하겠다며 도입한 원장 연임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인데 기관장을 구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20년 7월 취임한 키스트 윤석진 원장. 3년의 임기를 거치는 동안 키스트는 기관 평가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를 유일하게 받아 원장직 연임이 예상됐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이사회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재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기관장 연임 자격 요건이 완화된 2021년 이후 출연연 기관장 7명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연임 자격을 충족했지만 지난 정부 김장성 생명연 원장을 끝으로 현 정부에선 나머지 6명 모두가 연임이 불발됐습니다. 국가연구개발의 연속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장기적 전략으로 추진돼야 되는 연구별 업무 특성 때문에 이제 운영했던 건데 제도의 취지가 사라지고 정치적 개선만이 앞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후임 기관장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NST는 지난해 7월 키스트 원장 초빙을 진행했지만 후임을 정하지 못해 지난달 또다시 초빙 공고를 냈습니다. 이처럼 기관장 임기를 넘긴 채 후임자를 구하는 곳은 이 밖에도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모두 3곳입니다. 지난해 새 기관장이 취임한 출연연을 보면 전임자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취임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렸습니다. 매번 후보자는 나타나지만 이사회에서 모두 탈락시키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후임자 선임이 안 되면 일단 전임 원장이 직무를 이어가게 돼 있지만 언제 새 원장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굵직한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기존에 있던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지 뭔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해보는 건 없거든요.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램덕이라는 게 어떤 조직이든 꼭 오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되는 거죠.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출연연은 모두 11곳. 이미 기관장 임기를 넘긴 3곳까지 더하면 최악의 경우 출연연 절반 이상이 정상적인 리더십 이항의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연연 기관장을 선임해야 할 NST의 원장 임기도 오는 7월까지여서 출연연 수장 공백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를 공습해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 등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란은 대통령까지 나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엄청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마제흐 지역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지역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자들과 친이란 팔레스타인 파벌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UN 사무소와 각국 대사관도 밀집돼 있습니다. يعني حوالي الساعة 10:30 صوت 3 انفجارات متتابعين ورا بعضهم. هن استهدفوا هي البناية اللي جنبنا هون. 공습으로 건물 안에 있던 이란 군사 고문과 시리아군 여럿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망자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의 정보부대 부사령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بناء 4 طوابق سكني صار على الأرض بلحظة. السيارات تكسرت، الأبنية تكسرت، جريمة من أبشع أنواع الجرائم.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시온주의 정권의 범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을 처벌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 세력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개입 수위가 높아지면서 충돌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중동에서 분쟁이 확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전 세계 한류 인기 속에 한국 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죠. 네, 동유럽 관광대국 크로아티아에선 해마다 김장 행사를 직접 열어 우리 김치의 매력을 알리는 한인이 있는데요. 민간문화 사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동포를 소개해드립니다. Pa mislim da je kimjang općenito jako dobra tradicija. Po meni je općenito raditi nešto zajedno, pogotovo nešto iz druge kulture, stvarno bogato iskustvo. 처음에는 이제 가까운 지인들, 현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한국의 음식을 맛보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내가 뭐 국위선양을 하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우리 김치는 이런 김치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 친구들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치의 유래에 대해서 또 왜 만들게 됐는지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좀 더 한국 김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욕심에 시작을 하게 됐죠. 한국 김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감도 많았고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K-팝,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 덕에 이제 김치를 선보이게 됐고 또 그 친구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 음식을 조금씩 나눔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에게 입소문이 나게 된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김치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곁들여서 먹는 요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절로 좀 어깨가 으쓱하게 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먹는 야채 종류가 상당히 달라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양배추나 상추 뭐 이런 것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담는 배추김치에 있어서는 배추는 구입하는 게 쉽지 않았고 양념 재료를 사기 위해서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주변국 슬로바키아나 이제 오스트리아 이쪽으로 가서 직접 구입을 해서 오는 걸로. 이 김치에 대해서 좀 더 현지인들한테 정확하게 명확하게 김치는 한국 배추로 만들어진 김치다라는 것을 좀 더 알리고 싶은 욕심에 계속 갈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잘못된 정보보다는 좀 더 정확한 우리의 그 한국 문화를 좀 더 알려주고 싶고 한국 김치만이 아닌 우리 문화도 함께 즐기면서 우리 문화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현지인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급속한 도시화의 병폐와 저출산 문제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미술 작품들이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네, 현남 작가와 추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교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하얀 기둥 사이에 있는 강렬한 주황색의 십자가. 화물차가 오가는 일산 외곽의 도시 풍경을 화물을 묶는 끈을 엮어 표현한 조각입니다. 부활과 죽음의 상징 십자가. 산업자재와 폐기물, 상반된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도시건축의 기본 재료인 폴리스티렌과 시멘트 등을 활용한 특유의 채굴 조각을 통해 미래 도시의 섬뜩한 풍경을 응축해 드러냅니다. 현남 작가는 조각의 덩어리를 캐내는 채굴 방식을 통해서 이제 현대 도시의 디스토피아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절정의 순간에 태어난 아기 몬스터를 화폭으로 옮긴 아가아몬 연작입니다. 작가 스스로 엄마가 되고 싶은 꿈을 잠시 밀어내고 세상에 내놓은 자식 같은 작품입니다.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추수 작가는 출산에 대한 염원을 담은 연작을 통해 결혼도 출산도 힘든 사회적 현실에 날선 시선을 보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교육이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출산이나 임신이라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수분을 공급해 이끼와 우뭇가사리를 키우는 설치 작품도 모성애를 전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제로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영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더 많이 주목받고 이야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모성애와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수 조용필의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던 작가는 영상과 설치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저출산 사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데뷔곡 베터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조회수 2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YG는 뮤직비디오 공개 53일 만에 1위라고 밝히고 같은 조회수를 달성한 역대 K-팝 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신곡 스톡 인 더 미드를 발표합니다.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동산 간에는 대설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20cm가 넘는 눈이 내린 강원도에는 앞으로 최고 7cm, 서울에도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나 눈이 오겠고 이후 늦은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옵니다.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도, 청주가 1.7도, 대구가 3.3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6도, 청주와 대전이 8도, 대구 9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